네, 자, 페이지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11페이지 보시면 방금 공부한 반가로 3번에 민족주의 사학 계승자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5분의 사진이 있는데 정인보, 문일평, 안재영 이분 세 분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저서 등을 기억을 일단 해두는 게 좋을 듯해요. 조선사 연구 이게 좀 많이 나온 편이고 2번에 보면은 5천년간 조선의 얼 이런 정신이 나오죠. 그래서 얼에 동글뱅이 치시면 되겠고 문일평은 4번에 보면 세종의 조선심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죠?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고요. 안재웅의 조선상고사 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4번에 조선학 운동이 나와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1930년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강조되는 이유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신을 빼앗고자 일본 정신을 주입하던 시기가 이 시기라 이에 맞서는 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30년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34년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30년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정약용 서거 99주기 여긴 또 실학자가 나오죠. 정약용 거기다가 좀 동글뱅이 별표를 치시고 정약용 돌아가신 지 100주년이 되던 해에 정약용이 쓴 그 저서들을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데 밑줄 여유당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약용의 글들을 가운데 조선 후기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정약용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는 모습들과 노력 혹은 정책이나 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에 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야, 1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것만 우리가 조금만 따랐더라면 우리 스스로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약용의 실학 사상을 자 밑줄 칩니다. 자주적 근대 사상으로 평가. 포인트예요, 이게. 자주적 근대 사상으로 평가. 그럼 근대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의의가 있는 듯하죠. 왜? 일본인들은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야만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약용의 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봅니다. 3절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표를 하나 쓸까 해요. 표를 보면 표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만들 건데 그 방금 공부한 이 민족주의 사학이 있어요. 이 민족주의 사학 그다음에 지금 방금 공부한 이제 사회 경제 사학이 있어요. 이 사회 경제 사학과 민족주의 사학의 차이를 아시면 되는데 똑같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 사학은 우파 혹은 우익 사학이라고 합니다. 우익, 우익 좌우익 아시죠? 좌파, 우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좌익입니다. 벌써 왠지 사회니까 뭔가 사회주의 같죠? 공산주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민족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해요. 이것은 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좀 증명 불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사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좌익들은 이러한 실체를 규명할 수 없는 그런 그 근거 없는 그런 정신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물질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다름 아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경제 상황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제 상황, 중세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조선 시대의 경제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민족이 경제 수준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다는 것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아무래도 물질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기별 생산력, 요즘 말로 하면 GDP 개념이겠죠. 그래서 신라 시대의 GDP, 고려 시대의 GDP, 조선 시대의 GDP를 보면 신라보다는 고려보다는 조선의 GDP가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면 말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계측,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근거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죠. 아닌데 보세요. 뭐 요즘 말하면 연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한번 봐라. 이거 보면 우리가 좀 발전하고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을 가지고서는 증명이 불가능하니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계량, 즉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들이대보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면 대표학자 백남훈의 동글뱅이 2번 치시고 백남훈은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일제시대 전남 출신이셨고 이분이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를 이렇게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구에 관심 많고 생산력에 관심 많고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지켜봤고 그 일본에 그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사학을 공부하면서 일본 사학에서 그 농업기술사, 어떤 경제 발전사 등을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연희 전문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 연희 전문은 그 연세대학교가 되는데 연세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다가 정치가로 활동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는 이분이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백남훈은 월북해서 북한의 외무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외무상.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연세대 교수를 하다가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겪던 해방 이후에 뭐 지식인으로서 또 본인의 그 공부했던 스타일 자체가 마르크스 사학이었기 때문에 유물론에 좀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제나 실측 가능한 물질이라던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유물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물질, 경제, 뭐 자본가, 뭐 지주, 노동자, 농민 이런 투쟁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과 뭐 이런 것들을 농민이 모두 장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주장을 사학에 빗대다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월북을 한 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분의 사학은 이런 거예요. 자, 1번 식민사관 비판,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형광펜치세요. 정체성론을 비판. 이 정체성론을 비판한 거는 백남훈만 그러한가? 아니다.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일제 정체성론을 비판한 건 맞는데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지력을 가지고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민족주의 사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은 뭘 가지고 비판한 거냐? 유물사관. 그래서 거기 사적 유물론이라고 보이죠? 그럼 유물론에다가 동글뱅이를 2번 치시고 유물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글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 물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생성 과정, 자 바로 다른 말인 물질의 생성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곧 경제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변화 양상을 우리나라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변화 양상과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한국사도 체계화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데에다가 형광펜을 치시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일들, 뭐 예컨대 다른 나라가 고대에서 중세로 가고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 이론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하고 있고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델이 있다면 우리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계사적 보편성, 고대, 중세, 근대 이거거든요. 거기에 한국사도 체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사도 체계적으로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말합니다. 그럼 이분은 우리가 이 세계사적 보편성이 부정됐잖아요. 그 부정된 걸 아까 얘기한 그 봉건제 결여 기억납니까? 봉건제가 없었다. 한국은 봉건제가 없었다. 그 부분을 정면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고대에서 중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가 있다? 봉건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알겠죠?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요까지는 증명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거는 증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백남훈 선생의 그래도 의의란 중세는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자들이 그 다음에 과제가 뭐냐? 우리 스스로 근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분이 1930년대에 봉건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했고 그런데 의의가 있어요. 그까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3번에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 보이시죠? 자, 몇 년대예요? 그래서 30년대라는 거예요. 알겠죠? 30년대에 이걸 증명했고, 증명한 배경은 30년대에 우리가 어떤 그 일본의 가혹한 그런 식민사학이 강조될 때, 우리는 발전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할 때거든요. 또 노동자들과 농민운동이 고양되고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공산주의가 하여튼 엄청 일어날 때, 그때 이런 사학이 일어났다. 또 더군다나 뒤에 있는 3년 뒤에 쓰신 책 1936년에 자, 좀 주목돼야 될 단어가 하나 보일 텐데, 자,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봉건입니다. 예, 맞아요. 봉건. 예, 봉건에다가 동글뱅이 2번 치시면 돼요.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라는 책이 2탄이죠.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출간한 데 이어 우리도 봉건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강조한 봉건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저술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럼 일본의 봉건제 결여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일본의 정체성론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백남원 선생이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럼 30년대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후학들은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사학자들이 근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알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그 모습이 있느냐, 요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 사실상 개항된 이전에 우리가 자본주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근거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학자들이 그 부분을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사실 백남훈 선생이 했어야 되는데 백남훈이 말씀드렸던 대로 월북하는 바람에 그래서 연세대학교 사학과가 폭파됐어요. 박살났겠죠. 왜냐하면 연대사학과 교수가 올라가니까. 그럼 연대사학과 교수들이나 그 제자들이 모두 줄줄이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연대사학과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침체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온전하게 사학과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게 고대사학과거든요. 그래서 고대사학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선생님들도 이 노력 엄청 많이 하셨어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고대 국사학과 선생님들이 이거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1970년대에 다시 한번 민족주의 사학이 일어나면서 서울대 쪽은 민족주의 사학 쪽이 좀 강력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 고대 쪽에서는 이 사회경제사학 쪽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강만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물론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어요. 강만길 교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 18세기에 대동법이라고 하는 어떤 세금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증명했어요. 시장이 뭘 상징해요? 자본주의를 상징하죠. 근데 단순한 시장이 아니고 이 시장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도고라고 하는 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럼 도고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쿠팡이라던가 이마트라든가 큰 그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자본가입니다. 자본가.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존재한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근거가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1970년대. 그래서 그 강만길 교수가 그래서 한국 근대 자본주의의 맹아론이라는 시작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백남훈이 20세기 전반에 봉건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성공했다면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대사학과 선생님 중에 강만길 교수라는 분이 그 부분을 완전히 증명합니다. 그럼 그분은 우파사학이에요? 좌파사학이에요? 좌파 쪽의 사학 성향이 강하신 거죠. 그 선생님이 은퇴하시던 해에 제가 국사학과 1학년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 선생님 수업을 마지막으로 듣는 게 저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엄청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정말 귀여우셨어요. 뭐 정말 노 교수였어요. 머리 한정 하얗고 머리도 많이 벗겨지시고 이렇게 안경 끼시고 들어오셨는데 정말 놀랐던 게 사학과가 원래 그 수업이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학과 수업은 다른 과 선배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강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뭐 정외과 친구들도 계셨고 선배들도 계셨고 법학과 선배들도 계셨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타과생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왜 그랬더니 했더니 그 해 은퇴하는 해였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이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 인기가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인기가. 그래서 그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들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저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그 수업을 제가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독립운동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 들어보니까 완전 좌파. 그래서 막 감옥도 들어갔다 오시고 학교에서도 또 쫓겨나시고 그분들 제자분들이 지금 고대 교수들이에요. 사학과가, 국사학과가. 그래서 조금 우파가 아니라 좌파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이 우파 사학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좌파 중심의 사학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의 사학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좀 강해요. 실질적으로. 뭐 북한 학자들이랑도 교류 많이 하고 뭐 이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자,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5절에 실증주의 사학이 나오는데 실증주의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 가운데서도 뭐 이쪽 우파 사학도 있고 좌파 사학도 있는데 우파나 좌파 사학이 둘 다 아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랑케 사학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병도입니다. 이병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병도라는 분은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이병도. 그래서 와세다 대학 입학 후, 그럼 와세다 대학은 일본의 3대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입학한 이후에 자,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하였다 보이시죠? 그럼 요거 식민사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병도 같은 분은 조선사 편수회에 조선인으로 참여하신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친일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조선사 편수회를 금방 탈퇴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한 건 실증사학인데 조선사 편수회는 식민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한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하던 기관이었다는 걸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들어가서 연구하는 걸 지켜보니까 우리 역사를 어떻게든 막 찐따 역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걸 보고 이병도가 처음엔 참여하다가 나중에 탈퇴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그래요. 근데 또 이병도를 싫어하시는 분은 어쨌든 너 그 친일파 아니냐, 뭐 일본인들이 만든 기관에서 연구한 건 맞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병도를 굉장히 비판하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서 뭐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뭐 모르니까, 그죠? 전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좀 국사를 어떤 식으로 어깨너머로 공부하든 본인이 처해져 있는 계급이나 지위나 사회적 지위나 뭐 어디 출신이냐, 지역 출신,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부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배경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그 단적인 사례를 보고 뭔가 이렇게 낙인 찍는 듯한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보십시오.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다. 이 친일파 새끼네.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잘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것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것 자체가 엄청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보고 뭐지? 너 결국은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뭐 결국 친일파네. 친일파를 옹호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내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는 한 이쯤 돼요. 이쪽 중심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긴 해요. 저희 지도 선생님들, 저희 스승들이 이쪽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만은 다가 아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이병도 같은 사람에 대한 비난은 사실 있는 건 맞지만 이병도에 대한 변호를 약간 해주자면 금방 탈퇴하고 본인이 진짜 오로지 우리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우리 역사의 실체를 팩트 말 그대로 팩트를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뭐 국뽕 느낌이 들어요. 뭐 요즘 말로는 국뽕인데 뭐 우리나라가 최고고 뭐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고 뭐 대단한 민족이고 뭐 어떻게든 포장을 하면서 뭐 요즘 뭐 그런 분위기 많잖아요. 뭐 K-팝 뭐 물론 최고지만 뭐 K 뭐 자꾸 뭘 붙여요, 그죠? 뭘 K 뭐 나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최고고 뭐 근데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너무 우리를 스스로를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지만 국수주의적 흐름으로 경향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역량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이렇게 너무 민족의 뭐 힘으로 뭐 민족의 뭐 어쩌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은 뭐냐면은 너무 막 계급 타도 뭐 노동자와 뭐 농민의 이상적인 국가를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은 서민들이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고 다 똑같이 살고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 표정 있지, 뭐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지향해 맞지. 근데 이건 이상적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나오는 건. 학교에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그 강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막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야 역사의 끝이 있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역사의 끝이 있다고 자네들은 생각하는가? 그래서 역사의 끝? 되게 재밌잖아요.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 그게 뭘까? 멸망인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휴거? 종말? 종말인가? 예수 재림? 부처님이 얘기한 미륵 부처님이 하시는 거? 그게 역사의 종말인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의 끝을 뭐라고 정리하셨냐면은 그분이 이쪽이라 그랬죠.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게 역사의 끝이다. 이랬단 말이야. 가능하겠느냐? 모두가 행복한 세상. 이 역사의 끝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겠냐? 말 그대로 천국인데 천국이 역사의 끝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그 유토피아가 지상에 발현되는 게 역사의 끝이라는 거야. 있겠냐? 가능하겠냐? 그러면 갓 태어나서 갑자기 병 걸려 죽는 애는 뭔데? 건강한 애도 있고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가 문제가 생겨 죽는 애들도 있잖아. 그럼 그건 평등한 세상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병 갖고 태어난 아이도 고칠 수 있는 의료 수준이 있어야 그게 진짜 평등한 세상 아닌가? 근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갖다 붙이기 마련이고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기는 그거는 진짜 쉬운 일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 잘 살아가는 애기 입장에서는 죽는 애기는 야 이건 불평등해 세상에 어디 난 먼저 죽는 게 어디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쨌든 뭐 역사의 끝 이건 그냥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를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이병도 같은 사람에 대한 변명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가는 건 좀 제가 봤을 땐 별론 것 같고 적어도 어쨌든 팩트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자의 양심 그런 건 지키려고 탈퇴했다라고 본인이 술회하였습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판단과 이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팩트를 지향했다 알겠죠? 팩트 실증을 중시히 여겼다. 이병도입니다. 그 이병도가 만든 단체를 진단학회라고 한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만약에 이 진단학회라는 문장이 잘 입에 안 붙으시면 만든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병자가 들어가요. 병, 그죠? 그럼 병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무슨 병 걸리셨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진단 받았어요 이러죠. 그래서 병 딱 나면 병을 진단 받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진단에다가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이 실증입니다. 실증. 알겠죠? 실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은 사람이 이병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증, 이병도 진단학회 알겠죠? 이렇게 해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 30년대. 말도 안 되지만 예,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관을 마무리했어요. 어때? 좀 개념이 잡히셨나요? 이게 좀 어려운 파트인데 이 파트에서 도망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만두신 분도 계신데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얘기했고 이제부터는 좀 쉬운 얘기입니다. 1장 선사시대의 전개 18페이지 안 나오고 19페이지 여기 아랫부분부터 나옵니다. 자,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이것도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할 거예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연습을 먼저 하자. 제일 먼저 시기. 시기는 구석기는 우리나라의 70만 년 전으로 일단은 비정하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건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고 그냥 대략.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올 수 있다. 신석기는 BC 8000년 전, BC 80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 가끔씩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환경이랄까 기후. 기후가 되게 중요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많이 받아요.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적응해야지 자기들이. 그래서 이 기후를 보면 이 시기 때는 빙하기다. 되게 춥다. 그런데 신석기로 가면 간빙기라고 한다. 따뜻해지는 시기다. 그랬더니 이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진다. 추울 때는 농사가 안 되니까 뭐 이른바 경제활동이라 할까요? 경제활동에서 농사가 안 되면 주로 사냥 위주로 살았겠죠. 사냥 위주. 그런데 이 신석기로 가면 사냥도 하긴 하는데 따뜻해졌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해졌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다 이렇게. 그 영국의 산업혁명과 비견될 만큼의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일이다. 그래서 농경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입각해서 사냥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죠. 물질, 도구. 그래서 사냥 도구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집게 같은 것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사냥할 때 손에 이렇게 딱 들고서 팍 찍는 거, 혹은 주먹도끼 이런 걸 처음에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구가 점점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도구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사냥의 확률을 높이고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을 만듭니다. 창은 돌을 이렇게 긴 뭐 막대기나 이런 데 묶어 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걸 말하죠. 창을 만든 이유는 그 전까지는 손에 들고 동물을 사냥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했겠죠. 사냥하러 이렇게 집게 들고 주먹도끼 하나 들고 막 곰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뭐 사냥을 하기보다는 그럼 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생존 능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길게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에 있는 자루 부분을 승배라고 불러요. 승배. 그래서 전기에는 주로 집게나 주먹도끼와 같은 손에 쥐고 사냥을 주로 했다면 후기로 가면 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 번 더 강조. 그래서 이건 전기냐 후기냐로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석기로 가면 이런 도구보다는 이제 농사를 위한 도구가 등장을 해요. 농기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구가 등장한다. 근데 이때 농기구는 돌로 만든 건데 다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냥 돌 모시기 이렇게 시작하는 농기구들이 나와요. 접두사 돌. 그럼 다 이건 신석기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뭐 갈 어쩌고 나오는 농기구도 있어요. 요거는 그 일종의 도마 같은 겁니다. 도마.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껍질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작하는
예, 마치 도마같이 쓱싹쓱싹 미는 그런 형태의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농기구뿐만이 아니고 따뜻해지니까 이전까지 가죽 뭐 털옷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이제 따뜻해지면 그런 걸 못 입잖아요. 지금 털옷 못 입고 다니죠, 밖에.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수공업, 손으로 뭔가 만드는 도구들이 나와요. 예, 이 도구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그럼 바늘과 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도구를 그 동물 생선뼈 같은 거 이용해서 바늘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동물의 뼈 가운데에서 그 얇은 부분이 있죠.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바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뼈 바늘이라고 합니다. 뼈 바늘. 그리고 가락바퀴 같은 그런 실패가 나와요.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바퀴라고 해서 이게 타이어가 아니에요. 15년 전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다음 중 신석기 시대를 설명하는 문장 중 틀린 것은 뭐 갑돌이는 뭐 가락바퀴가 장착된 수레를 타고 뭐 이웃집으로 이웃 마을로 놀러 갔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웃기는 문장이죠. 예. 가락바퀴가 장착된 수레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마치 타이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 타이어 같은 거니? 아니요. 가락바퀴는 이렇게 요만해. 요만한 걸 장착된 수레를 어떻게 타고 가요? 뭐 롤러스케이트처럼 이렇게 타고 가겠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가락바퀴는 요만한 거.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가락이라고 해요. 가락.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여기다 막대기를 꽂아가지고서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리면 실이 이렇게 감기는 그런 도구입니다. 한편 농사 짓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이렇게 즉석 구이 해 먹었죠. 구석기 때는 동물 잡고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쭉쭉 뜯어 먹었겠지, 고기를. 물론 날것으로 먹지는 않아요. 구석기인들도 인간들이에요. 동물처럼 이렇게 먹지 않아요. 불 이용합니다. 불 이용하고 언어도 사용했어요. 불과 언어를 뭐 사용한 게 구석기다. 당연히 사냥했으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다 써볼까?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냥하고 난 이후에 고기를 구워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고깃집 가면은 그냥 회 주세요 이래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야 먹죠. 고기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나눠줘요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데 뭐 먹으면서도 말도 했겠지. 뭐 언어 없이 그냥 아주 그 침묵 속에서 먹었겠어? 뭐 이렇게 맛있어도 뭐 이렇겠어요? 아니죠. 맛있어. 먹었겠죠. 또 불을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씩 데이기도 하면 말을 사용하는데 이러고 말아? 뭐 적어도 이렇게 불 피우다가 뜨거워 이런 얘기 했겠죠. 야, 불 피워. 뜨거워. 만지지 마. 뜨거워. 말을 했겠죠. 말 안 하고 그냥 불만 이렇게 이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때는 저장을 잘 못해요. 고기를 사냥을 하면은 그냥 썩어 없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저장이 안 되는데 쌀은 아니죠. 아니, 쌀이라기보다 그 곡식은.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저장을 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톡입니다. 그릇,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구석기, 신석기로 부르는 건 옳지 않다. 그냥 석기 시대와 토기 시대로 부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토기 가운데에서 이제 각 시기별로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다양한 토기들이 있어서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고 기본만 장착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만들어진 토기를 그러니까 이른자 들어간 것은 얼리, 초기, 제일 먼저 이런 뜻이고 무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 민무늬라고 했어요. 민무늬라는 건 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른 민무늬 토기를 만들다가 점차 중기 이후 혹은 뭐 후기라고도 하는데 빗살 무늬 토기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대략적으로 빗살무늬 토기는 두 종류인데 바닥이 평평한 토기도 있고 끝이 뾰족한 토기도 있다. 그 바닥 모양 때문에 빗살무늬라고 하지는 않고요. 표면에 새겨진 무늬가 이렇게 빗살무늬가 있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기는 특히 그 바닥이 뾰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에서만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 이런 데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딱딱한 땅바닥에서는 이렇게 뭐 사용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세 개.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도구에서. 그 다음에 집단? 이 정도 한번 볼까요? 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 구석기 시대 10명. 뭐 대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동. 그럼 이동을 하면 집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거주 형태에서 주로 동굴이라던가 막집 형태, 동굴이나 막 지은 집 정도가 있고요. 주로 아무래도 물도 구하기 쉬운 곳이면 좋았을 테니까 이렇게 강가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강가가 주로 또 구석기 시대 유적이기도 하는데 꼭 강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게 강이었다가도 강이 아닌 데도 있고 이래요. 지금은 그냥 주로 이제 동굴이나 막집 이렇게 가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뭐 신앙이라는 거는 결국 뭐 딴 게 없죠. 뭐 여러분들의 뭐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지. 뭐 우리나라의 뭐 통일을 위하여 뭐 민족의 이건 필요 없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그마한 소망은 그냥 사냥감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사냥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내일은 일자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겠죠. 이런 걸 이제 주술적 의미의 신앙,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다. 뭐 이런 정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이 좋아하던 동물들을 조각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고래 같은 거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요. 고래 조각 같은 거, 뭐 개, 강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개나 물고기 조각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에 이제 대비돼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집단은 부족이라고 해요. 커졌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20에서 30명 정도의 부족인데요. 이 부족은 혈연적 그 동질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시족이라고 해요. 시족. 그래서 시족,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시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신석기 시대의 단위예요. 그래서 뭐 헷갈리면 시에다가 그냥 니은자를 붙이면 돼요. 이렇게 신석기는 시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신석기, 시족, 시족이니까 신족이래. 신족 하면 돼. 그다음에 모계 중심 사회. 그 어머니 여자 중심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자 조각상이 많아요. 그 여성들을 상징하는 조각상들이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부족의 그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수적인데 사람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에요. 이 시기가 여성 중심 사회였다. 그래서 부족장이 할머니나 어머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그냥 시, 부, 모, 시부모 사회.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시부모 사회다. 또 여기서 시부모 부 아빠 이러면 안 돼. 떼 그러면 떼는 거야. 그래서 시부모 할 때 부는 그냥 부족이고 모가 그럼 모는 뭐겠어? 모는 뭐지? 그럼 안 되고
모가 엄마고 부가 부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가 엄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거주는 이제 정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가까운 지역이어야겠죠.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이렇게 퇴적층이 형성된 지역이어야 할 테니 강가 하류이다. 강가 하류. 그래서 주로 그 정착을 하는데 정착 지역이 강가나 바닷가 유적지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곳이 그 서울 암사동 유적인데 이게 (1925년에) 발견됐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전까지는 신석기 유적이 발견이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25년에 암사동이 발견된 배경은 그 을충년이라고 하는데 이 해를 을충년에 엄청난 장마가 져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을충년 대홍수라고 하는데 이 을충년 홍수로 인해 서울 지형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서울이 크게 물에 잠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한강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강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25년에 바뀐 한강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강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전 이렇게 안 생겼었고요. 어느 정도로 이 그 장마가 크게 졌었냐면은 암사동 강동구 있죠. 강동구에 있는 풍납동 암사동이 원래 강의 밑에 있었어요. 강 밑에. 그래서 암사동과 풍납동 일대, 천호동 일대가 대부분 다 그 강 밑에 있던 게 그 홍수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면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온 지형에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에 막 빗살무늬 톡이 막 나오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알게 됐고, 뭐 예를 들어 뚝섬 같은 것도 원래 섬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성수동 앞에 있는 뚝섬 유원지라고 하죠. 그 섬이 아니고 그것도 원래 육지였는데 홍수 때문에 섬처럼 바뀐 겁니다. 그게. 또 여기 선유도 있죠. 선유도도 원래는 섬이 아니고 선유봉이라고 해서 산이었어요. 그게 산이었는데 그게 물이 확 들어가면서 그것만 봉우리가 확 나와가지고 선유도처럼 해서 섬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홍수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이 홍수 때문에 다음 해인 26년이 또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 해 농사가 확 망했죠. 또 그 해 굉장히 어려웠겠죠. 추수도 어렵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등장합니다. 공산당이 성립된 해가 25년이에요. 또 26년에 뭐 산미증식 계획에 반대하는 움직임 막 일어나고 뭐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그 25년의 홍수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 나서 정치 구조가 바뀐, 사회 운동이 바뀐 또 하나의 배경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해, 뭐 전염병 이런 게 이제 막 돌면서 사회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은 아무래도 그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신앙이 많겠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많이 잘 내리고 태양도 잘 뜨고 이래야 되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와 숭배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 숭배 사상이라 하는데 그것을 애니미즘이라고 하고, 또 동식물에 대한 숭배 사상이 생겨요. 동식물은 뭐 이때부터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강아지를 사육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또 소나 말 이런 거 키우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신석기 시대. 그래서 동물들에 대해서 뭐 개 같은이 좀 말이 이상한데 강아지 같은, 그지? 강아지 같은 그런 조각상도 많이 만들어져요 이때. 뱀 이런 거, 말 이런 조각상. 그다음에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무당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 더 뭐 조상 숭배 사상 등이 있는데 이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과 같은 원시 신앙이 등장하였다. 모두 농사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가축 사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샤머니즘이 무당이 존재한다는 건 뭐 병든 사람을 이 어머니가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막 간호하고, 그죠? 그런 맥락에서 뭔가 주술적인 신앙을 막 한 거예요. 뭐 주술이라고 해서 꼭 구석기만 있는 건 아니고 신석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인디언들 왜 아프면은 막 이상한 추장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뿌리고 뭐 이러죠. 그런 어떤 샤먼들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잠깐 샤먼들은 이렇게 가면 같은 것도 쓰고 막 주술 신앙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개 껍데기 가운데서 큰 조개 껍데기를 가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굴에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걸 쓰고 뭐 칠해거리, 동물 뼈라든가 이빨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주술적인 어떤 신앙의 의례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그 조개 껍데기 가면이 어디에 이제 있냐면 2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조개 껍데기 가면 나오죠. 근데 이 얼굴 표정을 보시면 뭔가 어떤 표정인 것 같은가? 언제 이 가면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 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제 썼을 것으로? 크게 말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일 때, 아니면 기쁜 일일 때, 아니면 슬픈 일일 때,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언제인 것 같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고 유추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와 기쁘다 야 이런 얼굴인가 아니면 야 나 화났어 야 이런 표정인가 아니면 이런 표정인가 뭐 같아요? 세 번째죠. 왜냐하면 이게 울고 있는 장면인데 그냥 울고 있는 장면도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갑자기 가족을 잃었을 때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얼굴입니다. 그 눈 모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자국이 보이시죠? 그래서 눈물을 흐르는 자국이 살짝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과 함께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럼 언제 이것을 썼겠느냐 하면 바로 장례식 때. 뭔가 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자식들이 사망했을 때 보여주는 어머니 얼굴 이런 걸 얼굴에 이렇게 쓰고 장례식을 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럼 샤머니 할 때 이 샤머는 아빠였을까요? 엄마였을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힌트는 여기 딱 있어요. 샤머니는 그 어머니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샤머니는 어머니죠. 그래서 샤머니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즘. 또 힌트 물어봅니다. 그 애니미즘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 중심이었을까요? 어머니 중심이었을까요? 애니미즘이 있었을 때는 엄마 중심일까요? 아빠 중심일까요? 하면은 에미니즘이죠. 에미니즘. 그죠? 그러니까 에미들이 중심일 때 그 신앙이 에미니즘 아니 애니미즘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미즘은 이게 그 신석기 시대 모계 중심 사회일 때 신앙이구나 이렇게 해서 유추해서 연관시켜서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셨죠? 시간이 또 됐는데 우리가 몇 시까지죠? 제가 감이 없네. 1시 반까지인가요? 잠깐 쉬죠. 잠깐 쉬겠습니다.